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합격단 벌써 20일의 해설 강의입니다. 오늘 주택법인데요. 여기에 이제 정상 진도가 마지막이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2달 남았는데 정상 학원이 시험에 100선 꼭 나오는 거 100개 뽑아서 하나 해설 강의하고 동영 4주하고 들어가면 이제 시험장 갑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다 해설 오늘까지 하고 난 다음에 전체 합격단을 한번 쭉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택법인데 오늘 문제는 제가 일부러 29회 출제된 문제도 좀 넣고 해서 한번 봤어요. 어떤 식으로 풀리는가. 1번 문제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골라라. 지금 여기에 주택법이에요. 주택법. 건축법하고 다르다는 거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에는 단독주택이란 게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이렇게,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이렇게 분류됩니다만은 얘는 건축법이고 주택법에서는 일반에게 공급할 수 없는 공관, 기숙사는 제외돼요. 따라서 주택법에서는 단독이 3개, 공동이 3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법인지를 모르고 풀면 안 됩니다.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공관, 기숙사, 오피스텔 요 3놈이 제외돼요. 니은, 리얼, 미음. 그래서 요거는 작년에 시험 나온 거. 이 정도는 어렵다기보다는 집중 있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답이 4번이죠, 4번. 그 다음에 국민주택 등 옳은 것은 우리가 여러분 꼭 국민주택의 개념, 국민주택 규모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국민주택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국가나 지자체, LH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이거나 국가,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이 왔거나 주택도시 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받아 건설된 주택으로서 85 이하, 수도권 제외한 시골의 읍면은 100. 그러면 옳은 거단 말이에요. 민영주택이라도 국민주택 이하로 건축되면 국민주택이다. 민영주택은 민영주택이죠. 관계없어요.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걸 말한다. LH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에 건설한 전용면적이 80인 아파트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맞죠? 국가, 지자체, LH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 국민주택이니까. 그 다음에 지자체의 재정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려면 자금의 50% 이상을 지원받아야 한다. 이 규정 없어요.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으로부터 왔으면 85 이하로 지을 때 국민주택입니다. 이건 없다. 그 다음에 다세대인 경우에, 다세대면 공동주택이란 얘기거든요. 주거 전용 면적은 건축물 바닥 면적에서 지하층을 뺀 면적을 제외한 면적 이러면 안 되고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한다. 공동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때 공용 부분은 다 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틀리다. 아파트의 경우에 복도, 계단 등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 면적은 주거 전용 면적에 포함될 리가 없지요. 제외되고. 따라서 2번의 정답은 2번. 이것도 작년에 시험 나온 거. 3번 문제. 자, 이렇게 주거 전용 면적 산정을 한다 할 때 틀린 것은 공동주택의 바닥 면적에서 전용 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 면적은 공용 면적에 가산을 한다. 그 다음 단독주택의 전용 면적은 거실로 쓰지 않는 지하실 면적을 포함되지 않는다. 창고, 차고, 화장실 면적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 4번에 공동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은 여기 나오잖아요. 외벽의 중심선이 아니고 외벽의 내부선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에서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은 외벽의 중심선 수평 투영했다라고 하지만 이건 외벽의 내부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번 틀렸네요. 4번 문제 도시형생활주택,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죠. 도시형생활주택 하면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이 세 가지를 말해요. 그러면 이 원룸형 주택은 꼭 전용 면적 50 이하로만 지어야 되고 그 전용 면적이 30 이상이면 2개의 공간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별거 없는데 300세대 틀린 겁니다. 300세대 미만이어야 하고 수도권의 경우는 그 도시형생활주택은 호당 세대당 85 이하. 왜냐하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해야 된다 하니까 85보다 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전용 면적이 85인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지요? 왜냐하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원룸형 주택으로 단지형 연립으로 단지형 다세대로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 가지인데 아파트니까 연립도 아니고 다세대도 아니고 그럼 원룸으로 가야 되는데 원룸형 주택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대장에는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원룸으로 지을 때 5계층 이상이면 아파트로 등기가 돼야 돼요. 4계층 이하인데 610 초감의 연립으로 이하면 다세대로. 그러니까 원룸을 지을 때 도시형 생활주택을 50 이하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85짜리 아파트는 여기 들어갈 수도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얘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될 수 없습니다.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니까. 분양가 상한제 정되지 않는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준주거 지역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형 주택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한 세대를 하나의 건축물에 건축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준주거하고 상업지역. 준주거 상업지역은 가능하다 알아놓으시려. 그 다음에 문제가 5번 문제를 보면 자, 요게 우리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아파트 새로 지을 때 공사를 해서 세대 구분형을 할 것이냐, 기존에 살던 아파트를 시군구 허가받아서 세대 구분형으로 공사할 것이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핵심은 구분 소유할 수 없다는 거 꼭 알아놓고요. 그러면 공동주택관리법 35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으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되기 위한 요건 바르지 못한 건 몇 개냐. 자, 이렇게 기존 아파트를 시군구 허가받아서 공동주택을 세대 구분형으로 공사하자 하더라도 세대수는 기존 세대수 포함하여 2세대 이하가 되도록 해야 돼요. 당연히 욕실, 부엌 이거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과 해당 동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기준 충족하고, 그럼 틀린 건 2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숫자를 꼭 외우라고 하는 의도예요. 숫자를 꼭 외워야 됩니다.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그 동 세대수의 3분의 1 넘지 않아야 됩니다. 6번 등록사업자 틀린 것은 우리가 20만 이상 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서 틀린 건데, 이건 워낙이 특별히 어려운 게 없으니까요. 4번을 보시면 등록업자가 등록증을 대여등을 한 경우에는, 자, 등록증 대여했다, 거짓 그 밖에 부정하게 등록했다, 사기친 놈, 증 빌려준 놈, 이렇게 외라 그랬거든요. 거짓으로 등록했거나 등록증을 대여등을 했으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1년 영업정지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특별할 게, 나머지는 특별할 게 없지요. 그 다음에 또 사업 주체. 자, 요거 연간 단독을 20호 공동 2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입니다만은 이상의 주택 건설할 때는 시도가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이 안은 맞네요. 고용자가 토지 소유자가 주택조합이 나오면 고용자가 근로자 주택을 건설할 때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 시행하여야 한다. 토지 소유자나 주택조합은 주택 건설할 때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적 공동시행. 그래서 여러분 토지 소유자나 주택조합은 등록업자와 임의적으로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주택조합이나 토지 소유자는 국가나 지자체, LH공사 등과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고용자는 반드시 등록사업자랑 의무적으로 공동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LH공사인 사업주체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을 한다. 국토교통부에 등록할 필요 없죠, 당연히. 자, 꼭 명심할 점이 여러분, 국가나 자치단체, LH공사, 지방공사 등이 시행자일 때 공적 주체는 별도로 등록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 주택조합이나 기타 고용자라 하더라도 등록업자랑 같이 한단 말 나오면 별도로 등록할 필요 없다는 거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번 주택조합. 이 주택조합은 워낙이 중요하고 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교과서, 도예식 교과서는 공부하기 딱 좋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조합 한 장 반, 딱 3페이지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읽어 놓으셔야 돼요. 옳은 것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한 직장주택조합. 이거는 신고했을 거 아니에요, 신고. 그럼 변경하거나 해산할 때도 신고하여야 한다. 여러분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변경하거나 해산할 때도 인가받고, 신고 대상이면 변경하거나 해산할 때도 신고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하여야 하는 세대수를 제외하고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해야 됩니다. 제외하고. 예를 들어 300세대 짓는데 조합원은 150명 이상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런데 300세대 중에 임대주택이 100세대다. 그럼 뺀 200세대의 50%는 100명 확보하면 돼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에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면 수인 모두를 조합원으로 주는 게 아니고 그 대표 공유자 1인만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렇게.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후에 조합원이 사망했더라도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이상 유지하고 있다면 충원할 수 없다. 사망으로 인한 결혼이 생길 때는 50% 관계없어요. 그만큼 충원할 수 있다는 거 알아셔야 돼요. 자, 단 이때 일부가 탈퇴를 해가지고 50% 미만 됐다.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 조합원 수가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달됐다. 그러면 충원할 수 있고 사망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자,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 받은 후에 조합원 추가 모집한 경우에 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된다. 맞는 말이잖아요. 다 틀렸으니까. 자, 설립 인가 받고 신고하고 변경할 때도 인가 받고 신고하고 다 해야 돼요. 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9번에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 지역주택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기 지금 오늘 합격단 문제가요. 결국 되게 쉬운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레벨이 된단 말이에요. 버릴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조합원의 사망으로 지위 상속받는 자는 조합원 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틀린 거 찾는 거. 조합원이 건물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 상실한 경우로 시군구에서 인정을 했다. 그러면 조합원 자격 있는 걸로 봅니다. 이런 문장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의 탈퇴로 조합원 수가 건설 예정 세대 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결연이 발생한 범위에서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후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 갖췄는지 판단할 때는 추가 모집 공고일이 아니고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 여러분 반드시 문장들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문장으로 시험 나옵니다.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은 그 설립인가 받은 후에는 조합은 교체하거나 신규 가입할 수 없다. 설립인가 받은 후에는. 자, 만약에 충원을 해야 되겠다. 조합원 자격 요건 되는지 판단할 때 전산 조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이 기준이고, 이거 변경했다고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 거 연습하셔야 돼요. 그 조합원의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해야 한다. 여러분요,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 받으면 2년 내 집을 짓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돼요. 그래서 변경했다,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까지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표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틀린 것을 찾으시오. 4번이죠. 자, 10번 주택조합 리모델링을 제외하고 이 부분을 설명을 쫙 하고 싶은데 합격단 문제라 너무 길게 설명을 할 수는 없고요. 자,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받으려는 자는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 사용권 확보해야 되죠. 땅도 없이 조합원 모집할 수는 없다는 것. 탈퇴한 조합원은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제명된 조합원도 마찬가지. 주택조합원 건설 예정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을 하되 조합원은 최소 20명 이상. 이거 재작년도 실제 시험 문제입니다. 우선 공급할 수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조합 설립인가 받기 위해서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시군구에 모집한다고 신고를 하고 공개 모집을 해야 돼요. 공개 모집. 그런데 결혼이 생겨서 사망동으로 충원해야 되겠다 하면 그때는 신고 안 하고 선착순으로 모집할 수 있다는 걸 알아놓으셔야 돼요. 조합원의 공개 모집 이후에 이렇게 이제 공개 모집 이후에 조합원 사망, 자격 상실, 탈퇴 등으로 인한 결혼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 재모집할 때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꼭 이 문장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2달만 참으면 됩니다, 여러분. 11번 지역주택조합 옳은 것은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은 조합 설립 인가가 있은 후에는 자신의 의사에서 탈퇴할 수 없다. 있습니다. 낸 돈 환급 돌려달라 할 수 있습니다. 없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조합의 임원의 스님을 의결하는 총회는 조합은 100분의 10 이상 직접 출석한다. 자, 여러분요, 조합의 총회 의결할 때는 100분의 10 이상 직접 출석해야 되는데 특히 창립총회, 임원의 스님, 조합의 해산, 그 다음에 각종 자금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는 100분의 20 이상 출석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임원의 스님 100분의 20 이상. 그래서 옳은 거는 정답 23번. 조합은 공개 모집한 이후에 이 집은 자격 상실로 인한 결혼을 충원하려면 시군구에 공개 모집했죠. 그런데 모자랐다. 결혼 충원해야 된다. 신고 안 하고 공개 모집 또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선착순. 그 다음에 조합의 임원이 검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당연 퇴직을 하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상실하지 않죠.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도 버릴 게 없다는 거. 자, 주택상환사채는 개정도 안 되고 하도 오래 묵은 제도죠.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등록사업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아서 기명으로 3년 내 주택으로 상환하는 회사채 발행하는 겁니다. 특히 등록업자는 금융기관의 보증을 받고 자본금이 5억 이상의 법인이어야 하고 3년간 300세대 이상 실적이 있어야 발행한다. 보증을 받는다는 거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식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이거 양도양수하면 안 됩니다. 공급질서 교란이에요, 교란. 그런데 전원이 해외로 이민 간다, 해외 2년상 체류한다, 지방 발령받아 갔다,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으로 들어가면서 처분하는 건 허용합니다. 그래서 명의 변경할 때는 사채 원부를 바꾸고 채권에도 기재하지 않으면 발행자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주택상환 사채 발행에 관하여 주택법에 정한 바가 없는 내용은 상법의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발행기간 3년 틀린 걸 찾으라 하는 거. 3년 초과할 수 없는데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공급계약 체결일까지라는 거 꼭 연습해 놓으시라. 기명으로 발행하고 액면 또는 일정 금액 할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채권자 원하면 원리금을 주택이 아니고 현금으로 받을 수 있고. 자, 4번. 지방공사가 발행한다라고 돼 있죠. 자, 이 문제 함정 많이 빠집니다. 자, 이 주택상환사채는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등록사업자가 발행해요. 근데 지방공사는 발행하지 않죠. 발행 자체를 못하죠. 보정이고 뭐고 간에. 틀렸죠. 등록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 정답 4번. 자, 13번에 사업계획 승인. 여러분, 저 주택을 단독을 30호, 일정한 한옥 등은 50호, 공동은 30세대,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주택을 전용면적 30 이상으로 짓고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 확보되었으면 50세대. 대지는 1만 이상 조성하려면 얘들은 건축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승인을 받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이때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시도지사, 대도시, 그 다음에 도지사한테 가야 되는데 대지 조성하는 면적이 10만이 안 되면 시장군수한테 직접 간다. 그 다음에 국가나 LH공사가 주택 건설한다.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구역이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가야 돼요. 60일 내 승인 여부 통보합니다. 승인 떨어졌다. 그러면 본년 내 공사 착수합니다. 착수기간 1년 연장할 수 있고요. 600세대 이상 지을 때는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어요.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착공신고, 사용검사를 공구별로 A공구 300세대, B공구 300세대 이렇게 공사하기로 했으면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최초 공사 구간은 5년 내 공사 착수합니다. 만약에 5년이 가도록 착수 안 하잖아요. 자, 다른 조건 무시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근데 공사를 다 했어요. 나머지 공사 구간은 착공 신고일부터 2년 내 공사 들어갑니다. 착공 신고일부터 2년. 이때는 2년이 가도록 착공 공사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 취소하지 않습니다. 일부 지어졌기 때문에. 자,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옳지 않은 것. 30호 30세대 이상 건설하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라. 맞죠? 30 이상이고 전용 면적이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 요건을 갖춘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는 50세대 이상일 때만 승인받으면 돼요. 맞아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 주체는 주택건설 대지 면적의 100분의 95, 즉 95% 이상 사용권을 확보했다면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시가로 팔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위 3의 경우에는 매도 청구 대상되는 대지 소유자하고 그 3개월 이상 협의한다는 것. 3개월 이상 협의합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 주체는 사업계획 승인받은 대로 시행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5년 내 해야 되죠. 1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5년. 자, 옳지 않은 것 정답 5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연습 좀 하셔야 돼요. 이 부분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또 사업계획 승인 틀린 것은 한옥의 경우는 50호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다. 한옥은. 그 다음에 600세대 이상의 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해서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년 내 공사 시작한다고 아까 얘기했죠. 60일 내 승인 여부 통보하고, 그 다음에 착수기간 연장은 2년이 아니고 1년 연장을 해줍니다. 1년. 이 정도는 뭐 연습한 대로 나오니까요. 15번. 사업계획 승인 틀린 것은 지역직장 주택조합은 설립 인가받고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조합 설립 인가받고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받고 2년 내 리모델링 허가 신청하자. 다릅니다. 사업 주체가 승인받은 사업계획 따라 공사 시작할 때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신고. 이게 이제 무슨 신고냐면 공사하겠습니다라고 착공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 주체가 경매나 공매로 인한 대지 소유권 날라갔다. 그러면 그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여러분 꼭 명심하셔요. 참 어려운 게 이 부분이에요. 주택법에서는요, 두 가지, 조합 설립인가 취소, 사업계획 승인 취소, 하여야 한다는 없어요. 다 임의적 사항, 할 수 있다. 그러면 주택조합에서 보면 거짓 그 밖에 부정하게 설립인가 받았다, 명령 처분을 위반했다,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여야 한다,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받았는데 공사 안 한다, 무슨 부도 파산 났다, 뭐 경매 공매로 날라갔다, 그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주택법은 둘 다 임의적 사항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집중력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취소해야 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특별할 게 없으니까 승인받은 사업비 10% 범위에서 감액하는 변경할 땐 변경 승인받는데, 만약에 국가나 지자체 LH공사가 사업비 20% 범위 내에서 정감 변경은 승인 안 받습니다만은 조합은 승인받아야 돼요. 자, 그 15번 아까 29의 시험이죠. 또 매도 청구, 이런 것들은 바로 뭐 박스 안에 가봅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 주체는 주택건설 대지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팔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 청구 대상되는 대지 소유자하고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세요. 주택건설 대지 중에 100분의 95% 이상의 사용권 확보한 경우 사용권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 외 95% 못 갔다면 사용권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 중에 지구단위 계획구의 결정고 시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 소유권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 나머지 소유자에게만 매도 청구 가능하다. 이 문장을 쭉 가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시가 3개월 95% 10년, 시가 3개월 또 답은 1번. 매도 청구도 공부해 놓으셔야 돼요. 작년 시험에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가 출제됐기 때문에 올해 시험은 이쪽이 더 가깝다는 거. 17번 주택의 공급, 옳은 것은 LH공사가 복리스트 입주자 모집할 때 신고한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보통 입주자 모집하려면 시군구에 가서 모집한다고 승인받아야 돼요. 복리스트는 신고하는데 국가나 꼭 진짜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국가나 자치단체, LH공사, 한국토주택공사,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입주자 모집한다고 승인을 받거나 복리스트를 모집한다고 신고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특히 LH공사, 지방공사 꼭 주의하셔야 돼요. 신고할 필요 없다는 거. 지방공사가 사업주체로 견본주택 건설할 때 그 마감자재, 목록표, 영상물을 제작해서 시군구 제출하는 거 맞습니다. 그 사업주체는 시군구에 가야 되죠. 자, 이때 사용검사 떨어지고 2년 이상 보관을 해야 된다는 거. 영상물을 시군구는 관광특구에서 50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받죠. 공공택지 외 택지로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가 아니라 안 받죠. 자, 시도지사는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꼭 외우셔야 돼요. 시, 군, 구청장이 20일 이내에 설치합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 있는 날부터 20일 내. 시군구입니다. 시군구. 18번 주택건설 용지 확보 매도 청구. 이게 이제 우리가 국가나 지자체가 가진 땅을 일반에게 매각 임대하려 했더니 A라는 업체가 와요. 그걸 우리한테 우선 매각해달라, 임대해달라. 왜? 전체 물량의 50%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짓겠다, 조합주택 짓겠다 하는 업체가 나오면 타에 우선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매각 임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이 가도록 주택건설 사업 안 하면 환매하거나 임대계약 취소할 수 있다.
있다. 국공유지 활용해서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짓거나 조합주택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시행령 두 번째, 채비지를 조성했는데 채비지에다가 국민주택 지을 테니까 팔아라. 그러면 그 채비지 면적의 2분의 1 범위에서 우선으로 매각할 수 있고 그 채비지 매각 가격은 감정 가격으로 한다. 예외는 조성원가지만 감정 가격으로. 그 다음에 혹시 주택법에서 여러분요, 토지 수용이 나올 리는 별로 없는데 토지 수용은 주택법이 인정 안 합니다. 원칙. 공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짓는 게. 그런데 예외로 국가나 자치단체, LH공사, 지방공사 등의 공적 주체가 국민주택을 지을 목적일 때는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사업자 주택조합은 절대 수용 못한다는 거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는 이라고 해요. 우선으로 매각할 수 있다. 자, 조합주택 건설을 위해 국공유지 매수 임차를 원한 자가 있으면 그 자에게 우선 임대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2년 내입니다. 국공유지 임차한 자가 임차일부터 2년 내 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 조성 안 하면 환매, 임대계약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도 아닙니다. 할 수 있다. 사업 주체가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채비지 매각을 요구하면 양도 가격은 조성 원가일 리가 없지요. 감정평가를 다시 실시합니다. 2인 이상이 그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인가받아 설립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자의 주택 토지에 대하여 매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옳은 것은 2번이죠. 다 틀렸다. 자, 주택 공급 또 볼게요. 옳은 것은 LH공사가 사업 주체로 복리스트를 입주자 모집한다, 신고한다 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아까 나왔던 건데 이 분양가 가격은 이제 이거는 조금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택지비하고 건축비로 구성을 하고 구체적인 그 가격은 명세 산정 방법 등은 대통령령이 아니고 국토교통부 일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경제자유구역에서 이 절차를 거쳤다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는 거 맞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받는다고도 얘기했지. 아까도 받는다. 그 다음에 분양가심사위원회 유사한 문제네요. 시도지사가 아니고 20일 내 심사위원회, 시도가 아니고 시군구. 그 다음 20번 문제. 우리가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고 선분양 후 시공을 할 때 입주 예정자 보호하는 조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저당권 기타 등기 하지 마시라, 부기 등기 해놓으라 하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조금 나온 지가 좀 돼서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주택건설 사업에 의해 건설된 주택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권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그 주택 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한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사업 주체는 저당권 등 이런 행위가 제한된다. 틀린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은 통보한 입주 가능일을 말합니다. 입주 같은 날이에요. 입주 예정자 동의를 받으면 전세권, 지상권, 가등기담보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부기등기 꼭 주의해야 돼요. 이 부기등기는 이제 입주자 모집권고 승인 신청할 때 대지에 관한 부기등기는 그때 해야 되고 건설된 주택은 보존등기 할 때 해야 됩니다. 대지에 관한 부기등기는 뭐라고 하냐면 이 토지는 입주자를 모집한 토지이므로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는 이 땅을 매매 증여 등으로 처분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 등기를 못합니다라고 부기등기 걸어야 돼요. 부기등기 걸린 상태에서 누가 압류했다 다 무효예요. 무효. 자, 다 지어진 아파트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합니다. 부기등기 딱 해놓으면 그 아파트 압류를 하더라도 전부 무효입니다. 부기등기는 주택건설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권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하고 건설된 주택은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한다. 꼭 문장 알아놔야 돼요. 부기등기 이후에 해당 대지 주택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 설정 받은 경우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합니다. 무효로.
LH공사인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는 압류, 가압류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의 부기할 필요 없습니다. 자, 국가나 자치단체나 LH공사, 지방공사 등의 공적인 주체인 경우는 뭐 아파트 질 땅이 압류당한다든가 경매로 날아간다든가 그럴 일이 없을 거니까 부기 등이 따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5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쭉 한번 읽어보시고 이 부분 아마 교과서 다시 읽어보셔야 될 겁니다. 20문제. 이제 텀이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좋은 글에서 봤는데 이제 2달 남았는데 다들 힘들 거란 말이에요. 교과서, 새로운 교과서 절대 보지 마시고 눈에 익숙한 교과서 보고 풀었던 문제 풀고 학원에서 교재를 주는 것들 또는 이렇게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것만 반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새로운 거 보지 마시고. 이게 그 나무가 이렇게 아무리 늙어가더라도 새싹이 자꾸 올라온다. 합격이라는 우리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힘들다는 걸 극복을 하고 시험장 가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고군분투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볼 필요 없어요. 좌우 돌아볼 필요 없고 다른 사람 비교할 필요 없다. 가던 걸음대로 뚜벅뚜벅 최선을 다해서 가면 시험장 딱 갈 때 그냥 마음이 놓아져요. 나는 합격할 수 있다. 그래서 합격을 꼭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남은 2달 동안 합격했던 문제를 꾸준히 하셔서 꼭 공법을 고득점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해설 강의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